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 항상 열고 있고요. 오늘 유튜브로 한 680여 분 지금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지난 대선에는 새로운 물결의 수석 대변인으로 활약을 하시더니 전 고려대 연구교수 송문희 박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몇 년 만이죠? 진짜 몇 년 된 것 같아요. 느낌에. 한 1년은 안 됐을 1년 것 같은데. 정도 가까이 됐죠. 친정이 온 느낌이네. 네, 이제 당분간 좀 화요일, 목요일을 좀 함께 해주시고 근황도 좀 나중에 좀 여쭤볼게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만나신 적이 있죠? 네, KBS 열린 토론에서 같이 맞아요. 출연했던 적이 있어서 이 뉴스픽에 반갑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으세요? 반가워요. 자, 이제 저희는 기분이 좋지만 이 지금 뉴스는 그럴 내용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쏟아지는 뉴스들이 많아서 그중에 저희가 이제 좀 뉴스 선별을 해봤는데 먼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저로 지금 어디를 할 것인가 계속 검토 중인데요. 어제 나온 뉴스는 외교장관 공간이 지금 유력하다 이런 지금 내용이 나왔거든요. 당초 검토했던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아니고 변화가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외교적으로 이 부분 이곳이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우선 양해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혼자 네.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왜 저러나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한 달 전에 코로나를 알았어요. 네,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후유증이 쓰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차요. 네. 그래서 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 전에 그 윤석열 그 당선자가 이렇게 뭔가를 듣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가 막상 보니까 광화문 시대는 제한 수준이다 이러면서 용산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예. 설명을 다 했고 그 한남동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가겠다. 네. 비용도 25억 든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지났는데요. 지금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남동에 가면 공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외교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뭐 해병대 사령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한 6개 있는데 네. 그중에 왜 외교부 장관 공간이 됐냐? 예.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보려니 막상 가보니까 비도 새고 75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매우 오래됐군요. 낡았다. 네. 그리고 경호나 의전이 문제가 많다. 예. 그럼 이거 했을 때는 그때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외교장관 공간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경호나 의전이 다 좋다는 거예요. 가보면은 굉장히 넓은 거죠. 축구장 한 2배 정도 면적이 되고요. 굉장히 깔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너무 졸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불가피하게 있는데 네. 막상 5월 10일 날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못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시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거기 또 외교부 장관이 또 옮겨야 되고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윤 당선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을 할 것이다. 당분간. 그러면 거기 또 그 서초동 거기 일대. 굉장히 교통이 좀 힘들 예. 수 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죠. 예. 또 외교부에서 많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외교부 공간이라는 데가 단순히 장관이 뭐 생활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외교 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이다. 한 뭐 100여 개의 주한 대표들 이런 분들 연회 만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일로 대통령이 와버리면 그럼 어디서 우리는 해야 되나. 당장 다음 장소를 달에 찾아야 되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할 그렇죠. 텐데 어디서 맞아야 되나. 곤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할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이제 여러 부처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급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고요. 외교장관 공간이 관저가 되면 또 새 공간으로 이제 외교부 장관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 마련을 하느라 또 이제 비용 뭐 시간 이런 것도 또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대표님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윤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까지 포함해서 좀 최근에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상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거티브한 어떤 보도들, 특별히 지금 뭐 장관 관련해서 이제 후보자로 올린 분들에 대한 것들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가장 획을 긋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화문 시대와 용산 시대라는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어떤 사안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식화하지 못하는 저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추론의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광화문 시대를 처음 열겠다고 했을 때에도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슬로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사실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무리하게 캠프에서 이제 광화문 시대에 대한 발언이 다시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10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당선인이 되고 보니 이게 생각보다 이제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또 다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조악하게밖에 들릴 수 없는 용산으로 가야 한다라는 여러 명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토했던 발표했던 그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통과시켰던 예비비 관련된 비용이 약 360억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기재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세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해도 이게 국가재정법이나 등등에 근거해서 지금 당장 공개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360억이 이제 다 포함된 비용도 아닌 것으로 좀 보도가 되는데 그렇게 들어서 용산으로 옮겨가겠다고 했는데 또 그 중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집이 기일에도 마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여기를 검토해봤더니 막상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집을 이사할 때도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데 정말로 여러모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좀 설득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게 저는 좀 모순되게 보이는 게 이제 지난 캠프 당시에서부터 또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제 구중궁궐에 숨어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고자 한다라는 비판을 좀 여러 번 쏟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공터 같은데 부지를 확보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와 외교부 두 축을 완전히 흔들면서 그렇다면 이 두 부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대안적인 것도 없이 진행을 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 정말로 여러 가지 국민들을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는 없지만 당선인의 판단과 정권의 어떤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임기에 맞게 시작을 하고 대신 향후에 있을 대통령들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임기 내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이제 입성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예 이제 청와대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최고의 목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도무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예를 들면 외교의 대표단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그런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하고 그리고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애티튜드 그리고 상황에 대한 어떤 의전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걸맞는 규모와 자리를 마련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그 동안에 일어날 외교적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선인과 캠프는 당연히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 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답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에 참 동의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누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하숙을 많이 할 때요. 하숙집 하나 옮기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청와대를 옮기는 것 물론 취지는 좋았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좀 타파하겠다. 거기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구중궁궐이 되더라. 그 문제의식이 출발은 좋았는데 그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이 불통이에요. 국방부든 외교부든 도미노식으로 나가 하면은 연쇄 도미노처럼 다른 데를 당장 가야 되고 그리고 청와대에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 또 하나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봄날에 꽃 구경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뭐 우크라 전쟁부터 해가지고 물가, 기름값, 코로나 후유증, 민생 많이 힘듭니다. 우선순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 달 내내 집무실 이전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라는 네. 느낌을 받으면 국민들은 좀 화가 나거든요. 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청와대 얘기시죠. 돌려달라고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닙니다. 네. 일의 급선무가 뭐냐. 그래서 당장 그러면 다음 달에 바이든 대통령 첫 손님 오는데 어디서 맞을 겁니까? 네. 청와대에서 맡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 장소 좋고요. 네. 그런데 이쪽 윤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첫 손님 맞이를 뭐 어디 시내 호텔이나 뭐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이런 데 지금 알아봐야 다른 장소들이 되나. 언급이 되고 이것도 있죠. 조금 이제 외교회에서는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걱정이 되고요. 또 이거 세금입니다. 뭐 몇 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국민의 세금인데 이 청와대에 5년간 세들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대통령은. 그래서 이건 내 집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다.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덧붙이면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하게 좀 봐야 될까요? 기준을 좀 한번 뭐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앞서 이제 예. 공식화하지 못하는 저희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저러는 게 아니야 저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네. 그 대놓고 말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만한 게 첫 번째로는 지난 대선 때 굉장히 무속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지금 이 당선인 캠프에서 당선인 인수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는 이게 무속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이제 보통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안 좋다고 평가를 받았구나. 그래서 한 발짝도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지, 그러니까 때로는 정책의 노선이, 그러니까 뭐 이른바 스윙버터인 중도층의 국민들이 좀 설득되기 어려운 노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무조건 틀리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견인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여지마저도 사실 처음부터 저렇게 무속 논란 때문에 했잖아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생산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유념하고 이번 정부가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자체가 이제 후보로의 어떤 시작도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티테제적인 포지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안티테제적인 포지션을 벗어나지 못하면 도무지 정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나와도 이렇게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계속 발목이 잡히고 국민들은 그 피해를 오롯이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가능하다면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받아들이고 너무 급선회하지 않고 이거를 연착륙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지점을 한 걸음 한 걸음 안착을 해야 5년 뒤에 임기를 마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고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 말을 윤 당선인이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식이죠. 그 사람의 의지고 마음가짐인데 저는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갈 거는 무속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봅니다. 무속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폄훼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이상한 무속인들 가끔 계시지만 실제로 직업으로 무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인들이 뭐 그냥 1년에 신수 보러 간다 이런 얘기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무속이라는 걸로 모든 걸 싸잡아서 뭔가 좀 폄훼하고 이런 분위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도 사실 그러네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업인으로 본다면 그분들도 엄연한 국민이고 유권자시고요. 네.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당선 후에 잠을 못 잔다.
선거 때는 잠을 잘 잤다. 그런데 지금 당선되고 나서는 오히려 책임감에 잠을 못 자고 아직 선거가 안 끝난 것 같다. 리더는 고독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끝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펼칠까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요.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청와대나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를 혼자 고독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에게 좀 물어봐라. 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정리를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나온 오늘 오후에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얘기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징계 논의인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조 대표님께 좀 먼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국민의힘에서 오늘이죠. 21일 오후 7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준석 성상납 의혹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가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성상납을 받았던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폭로를 해왔고 관련된 게 서로 상호간에 막 검찰에 고소고발까지 좀 진행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논란이 되다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논란과 함께 폭로전으로 이어지면서 제 2차전이 불붙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둘 간의 싸움에 그치지 않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지자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을 밝혀야 된다라는 또 입장과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지자체 후보들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나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늘 오후 7시에 관련된 윤리위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한 의혹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지난 3월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현직 의원과 캠프 인사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고소고발도 또 윤리위에 고발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검토를 해서 당원 당규나 윤리규칙을 기반하거나 또는 이제 비위가 있는 당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징계 처분이 심의 의결될 예정인데요.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지난해 12월에도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대선 국면이어서 조금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지금 언급 잠시 해주셨는데 그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정치적 파장을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송 박사님께 좀 여쭤보죠. 정치권에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성상납 성접대 이런 단어가 언제쯤 없어질까 이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 박근혜 퀴즈로 시작해서 젊은 정치인 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또 당 세대 대표까지 교체를 해줄 수 있는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했었죠.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작년 연말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거 불개시 결정했어요. 징계를. 왜냐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묻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이 선거가 다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뭔가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당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으니까 아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지금 윤리위원장이 또 이준석의 패밀리다 이런 말을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징계 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네, 단계가 있군요. 네, 이런 과정을 봐야 되는데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맡으면서 지난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어떤 부동산 의혹이었음에도 사퇴했잖아요. 네. 민주당과 달리 국힘이 뭔가 좀 기준이 높다. 도덕적 기준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태를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는? 지금 양쪽의 주장은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의혹 자체가 완전히 허위다. 그리고 좀 고소고발을 자기도 진행을 해놓은 상태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강용석 복당 회유 뒷거래 공작 미수 사건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면서 굉장히 길어서 헷갈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의미는 복당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카드로 쓰려다가 이게 미수에 그친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에 나가서 어떤 작은 의혹도 이렇게 되게 큰 어떤 뭐 것처럼 막 리스크로 만드는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미러링을 했다라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제 쟁점이 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당대표로서의 권한, 그러니까 이번 공천권이나 복당권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이런 의혹을 이제 아니면 고소고발권을 취하하는 것에 사용이 되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서로 막 전화도 다 폭로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성상납을 받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상납을 받은 후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을 교사 인멸하였느냐. 이 세 가지 관점이 쟁점이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쟁점 모두 다 어떤 의혹이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시대적 뭐 국민적 눈높이도 굉장히 달라졌고 본인이 정치에 있어서 계속 요구해왔던 최저 마이너 그 미니멈 선이죠.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최저의 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한 대로 공언한 대로 의혹이 있다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관련된 이제 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고소고발이나 이런 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 많이 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난 선거 당시에 그럼 이것을 이제 묻었느냐. 선거의 이제 리스크를 생각해서.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완전히 그렇다고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강용석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거를 뭐 공인에 대해서도 하고 연예인에 대해서도 하고 막 폭로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런 어그로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구독자나 팬덤을 많이 양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말 납득이 가능한 선까지. 근데 이제 이 방송이나 진행됐던 이 사안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의혹과 실제로 진행이 됐던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막 좀 섞여 있어서 그렇죠. 좀 합리적 판단을 지금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3자적인 시각에서 이번 윤리위가 결과를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요. 그렇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은 당 대표직을 일단 내려놓고 수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복귀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식이다. 네. 왜냐하면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2016년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 네. 이준석 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모든 네. 권한 내려놔라.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와라 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당에 누가 될 수 있다. 당에 보면요. 국민의힘 윤리강령을 찾아봤어요. 네.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요. 국민 당원들이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가 있죠. 그래서 당원 소환제. 네, 당원 소환제가 국민의힘 당원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를 받아서 항적 의혹 없이 밝히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썰물이 다 빠져나가면 누가 바닷속에서 발가벗고 춤췄는지 알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네. 진실은 언젠간 드러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혹을 수사로 밝히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송문희 박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